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챙기는 시간 데일리 건강입니다. 오늘 함께할 우리 집 주치 소개해드릴게요. 자,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강정우 원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강정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질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척추에 염증이 발생해서 점차적으로 척추 마디가 굳어지는 만성적인 척추관절병증 가운데 하나인 강직성 척추염을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만성적인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지만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꼭 알아두셔야 할 것 같아서 주제로 선택했습니다. 네. 자, 오늘 이 강직성 척추염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이 강직성 척추염에 대해서 알아둬야 할 이유 먼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직성 척추염은 흔치 않은 질환이기 때문에 이 질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요통이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진단이 늦어지거나 오진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환자 본인은 물론이고 의사조차도 근육통이나 디스크와 같은 다른 흔한 질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또한 병이 심하게 진행되어서 척추 마디들이 하나의 뼈로 굳어지는 대나무 형태가 되면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이렇게 강직이 진행된 부위는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절반 이상의 환자에서는 척추뿐만 아니라 팔이나 다리도 관절염이 발생하는데 다양한 말초관절염이 다른 질환으로 오인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해마다 10% 이상씩 발병률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오늘 이 질환에 대해서 들으신 것들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강직이 진행된 부위는 원래대로 되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강직이 진행이 됐다면 최대한 빨리 이 진행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이 질환에 대해서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척추염처럼 약간 척수염도 있잖아요. 이게 약간 비슷하게 좀 같은 질환처럼 좀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강직성 척추염과 강직성 척수염은 혹시 같은 병을 이렇게 좀 다르게 지칭하게 되는 걸까요? 두 가지 명칭을 혼동해서 쓰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척수라는 것은 척추 내에 위치하는 중추신경을 이르는 단어입니다. 이 질환은 척추의 뼈와 인대, 힘줄 부위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척수염보다는 척추염이 올바른 명칭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강직성이라는 말 대신 줄여서 강직척추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척추와 척수는 엄연히 다른 부위를 그렇죠. 지칭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강직성 척추염을 척수염이라고 지칭하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주제인 강직성 척추염에 대해서 이게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지 여쭤볼까요? 이게 척추가 그러면 굳는 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네. 전체 척추 중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부위, 즉 경추에서부터 요추까지는 24개의 뼈가 쌓여 있고 그 사이사이에 디스크 혹은 추간판이라고 부르는 물렁뼈가 있고 여러 인대와 힘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직성 척추염은 척추뼈를 연결하는 인대나 힘줄 부위에 염증이 반복되면서 각 마디의 움직임이 점차 줄어드는 질환으로서 엉덩이 양측에 위치한 천장관절에서 가장 먼저 시작합니다. 지금 두 가지 질문 좀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 천장관절이라는 게 고관절 안에 있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천장관절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건지도 좀 알려주실까요? 천장관절은 요추 아래 연결된 천추와 그 양쪽 골반 부위, 장골이 만나는 관절입니다. 대퇴골과 골반이 만나는 고관절보다는 안쪽에 위치하는데 움직임은 많지 않으면서도 많은 양의 인대가 굉장히 단단하게 붙잡고 있는 관절입니다. 강직성 변화 자체가 뼈나 인대, 힘줄이 만나는 부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천장관절이 가장 침범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주로 발생하는 연령대와 성별은 어떻게 되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30대 남성에서 가장 흔하게 발병하고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이상 많다고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여성에서도 발병률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이 강직성 척추염은 왜 어떤 이유에서 생기는 겁니까?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HLA-B27이라는 유전자와 연관이 있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습니다. 나라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체 인구 중에 5%에서 이 유전자를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강직성 척추염 환자들의 90%는 HLA-B27 양성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사실 이 다른 척추 질환들은 뭐 너무 과사용을 했다거나 아니면 잘못된 자세라든지 어떤 퇴행성 변화가 좀 원인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유전적인 영향이 크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가족 중에서 강직성 척추염 환자가 있으면서 본인이 HLA-B27 양성인 경우에는 발병 빈도가 10에서 30%로 높은 편입니다. 근데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리고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다 발병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건강한 사람의 5%에서도 이 유전자 항원이 발견되기도 하고 HLA-B27 양성인 사람들 중 전체에서는 0.4에서 1.4%만이 강직성 척추염 환자입니다. 따라서 유전적 요인으로만 모두 설명할 수는 없고요. 세균 감염이라든지 외상, 과로 같은 환경적인 요인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전적인 요인이 크긴 하지만 환경적인 요인까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발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으로도 좀 알려져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는데요. 네. 자가 면역 체계 이상을 수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증상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른 질환으로 좀 오인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특징적인 증상들을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허리 통증 말고 강직성 척추염만의 어떤 특징적인 증상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증상으로서는 염증성 요통인데요. 주로 아침에 심하고 뻣뻣한 강직이 동반되고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오히려 좋아지기 때문에 염증이나 디스크의 증상과는 또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또한 척추와 골반이 만나는 천장관절에서 염증이 가장 먼저 발생하기 때문에 엉덩이 부위의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절반 이상의 환자에서는 팔이나 다리에서 비대칭적으로 관절염이 생길 수도 있는데 특히 아침에 발을 디딜 때 발 뒤꿈치에 통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또 척추나 팔, 다리와 같은 관절 외에 다른 부위에서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면밀한 관찰도 필요합니다. 관절 외에 다른 증상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신 건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포도막염이라든지 염증성 장질환, 건선, 대동맥 판막 폐쇄부전, 폐섬유화, 만성 전립선염 등과 같이 관절 위의 부위에서도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흔한 것은 포도막염으로서 강직성 척추염 환자의 약 30%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포도막염은 이게 눈에 생기는 건데 얼핏 네, 생각할 때는 이 둘이 좀 연결이 안 되거든요. 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HLA-B27은 강직성 척추염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의 염증성 질환과도 연관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HLA-B27이라는 유전자 항원은 인체 면역 체계에 작용한다는 것이죠. 그 중에 안구에서는 포도막염과 관련이 높다고 알려져 있을 뿐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젊은 성인 분께서 포도막염 진단을 받았는데 허리도 아프고 또 뻣뻣하다고 느낀다면 강직성 척추염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좀 어렵네요. 사실 관절 부위에만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 관절 외 다른 부위에서도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환자분들을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봐야 되는 겁니까? 만약에 젊은 성인이 안정을 취해도 2에서 3개월 정도 그 이상 지속되는 요통이 있는 경우, 특히 아침에 심하고 활동을 하면 오히려 완화되는 양상이 있다면 반드시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염좌와 디스크로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잘 낫지 않고 강직성 척추염과 같은 증상을 보인다면 기존의 진단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진행 단계도 좀 여쭤볼까요? 그 척추 내의 염증이라든지 강직이 되는 그 진행 단계도 좀 알려주실까요? 강직성 척추염은 그 요추 아랫부분인 청골과 골반뼈인 장골이 만나는 천장 관절에서 염증이 가장 먼저 시작되고 허리 위쪽 부분으로 진행하다가 척추 전체로 번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염증이 반복될수록 아침에 일어났을 때 뻣뻣한 정도가 심해지고 완화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척추가 점차 하나의 뼈로 굳어지게 되면 통증과 강직으로 인해서 움직일 때도 힘들어지는 단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척추가 점점 굳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이게 움직이기가 당연히 불편해질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전신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허리를 구부릴 수가 없으니까 간단한 일상생활조차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척추 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직성 척추염에서의 그 척추 골절은 척수 신경 손상을 쉽게 일으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치료법 여쭤보기 전에 이것부터 좀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보통 난치성 질환이라는 인식이 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진료비 부담이 큰 암이나 희귀 난치성 질환 등에 대해서 산정 특례라고 해서 본인 부담금을 줄여드는 제도가 있습니다. 강직성 척추염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난치성 질환인 거는 확실하군요. 예,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법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직성 척추염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예, 보통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 혹은 항류마티스 약제 등의 약물은 통증과 경직감을 호전시켜서 일상생활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돕고 염증을 줄여서 척추의 변형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최근 염증 조절 효과가 뛰어난 생물학적 주사제가 개발되어서 강직성 척추염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등에서 쓰이고 있는데요. 아직 비싼 가격 때문에 그 기존 약물에 반응이 없는 경우에만 의료보험 혜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또한 결핵이 있는 경우에는 처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투여 전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약물 치료가 기본이 되는군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약물 치료 말고 혹시 다른 치료들이 또 진행이 되기도 합니까? 일반적으로 유연성을 유지하고 척추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유연성을 기르기 위한 스트레칭과 함께 허리와 목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통해서 자세를 유지하고 뻣뻣함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흉곽 운동을 유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유산소 운동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런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완치를 기대하기는 힘든 거죠. 이건 꾸준히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완치의 개념보다는 증상을 줄여서 생활을 좀 편안하게 만들고 네.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치료의 목적이기 때문에 진료와 운동 모두 꾸준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네. 혹시 증상이 좀 조절이 되지 않으면 수술도 가능한 겁니까? 관절을 심하게 침범해서 신경이 심하게 압박되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경우에만 수술이 필요한데요. 강직성 척추염 환자에서는 수술의 결정은 매우 신중해야 하겠습니다. 신중해야 하는 이유를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강직성 척추염 환자의 경우에는 그 뼈가 네. 전체적으로 붙어 있기는 하지만은 각각의 뼈를 봤을 때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네.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정술을 해야 된다든지 나사를 박아야 되는 이런 특수한 수술의 경우에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나사를 박다가 깨질 수가 깨질 있기 수도 때문인 있고 거죠? 오히려 결과가 안 좋은 경우도 가끔 있기 때문에요. 네, 신중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직성 척추염을 앓게 되면 한계 상황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면 좋은지 그 생활 가이드도 알아둘 필요가 있을 텐데요. 환자분들이 어떤 생활 규칙들을 좀 지키면 좋겠습니까? 일단은 조기 진단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네네. 진단을 받은 이후에는 주기적으로 전문의와 만나서 경과를 세심히 관찰하면서 적절한 약물 치료와 함께 꾸준하게 운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또한 가능한 합병증에 대해서 잘 알아두셔서 의심할 만한 증상이 생겼을 때 늦지 않게 치료받아야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강직성 척추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게 척추가 굳고 뻣뻣해지는 증상이긴 하지만 이게 허리와 엉덩이 통증으로도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척추가 아닌 다른 곳이 아프다고 해서 안심하시진 말고요. 혹시 의심이 된다면 전문의 통해서 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강정우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